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조국 민정수석을 제외한 청와대 참모진이 출석했습니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어떤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지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현안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인데요.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3실장은 모두 참석을 하네요. 3실장 모두 참석을 했네요. 예. 자, 경호처는 지난 정부에서는 실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제 처로 격하됐습니다. 예. 대통령 경호만 담당을 하고 있죠. 가장 주목되는 게 임종석 비서실장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어제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서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야당 대표들이 대통령 앞에서 혹시 임종석 비서실장 교체를 요구할 것인가. 원래는 요구하기로 조건에 들어 있었는데 예고는 하고 어제 톤다운해서 상당히 야당이 자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제 이제 대화 분위기는 좋았고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운영위에서 아마 포문을 열지 않을까 하는 이제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나름 이제 아주 미묘한 기싸움과 함께 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임종석 실장의 발언 또 여기에 대한 질의가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가 가장 관심인데 맞습니다. 지금 야당은 임종석 실장의 DMZ 방문을 두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퍼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임종석 실장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9월 말에 있었던 회의에서 남북 간의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군사부분 합의 현장을 점검하고 격려하기로 회의에서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10월 중에 가기로.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는 시점은 또 현장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에 문의를 해서 적정한 것이 어딜까 해서 유해 발굴 현장이 좋겠다 해서 위원회가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비서실장이 장관님들을 대동하고 갔다 하는 표현은 저는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은 대통령 순방 중에 자리를 비우고 시차를 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 나는 공적인 자격으로 간 것이다. 그리고 장관들을 대동하고 간 것은 아니다. 이건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저자세일 정도로 그러니까 몸을 잔뜩 낮춘 그런 이제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그 DMZ 방문했을 때 군 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던 선글라스를 낀 그 모습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역시 좀 의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 한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좀 오늘 좀 의외로 임 실장이 나온다 그래서 좀 공세적으로 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기 정치를 좀 더 세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공세가 있으면 그것을 또 반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자기 정치를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좀 공세적으로 나오면 한 번은 좀 약간 수세적으로 해서 이렇게 네. 좀 강도 조절을 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아마 지금은 일단은 좀 이제 오늘 특히 회의에서는 좀 공손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당의 보수 야당의 지적도 지적이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도 과거에 군사 정권 시절에 선글라스 낀 그 위세 높았던 분들의 모습을 많이 연상을 하게 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본인도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뒀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치를 정말 길게 하려면 조금 몸을 낮추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지금 오전 상황만 저희가 잠깐 본 거고요. 그렇죠. 오후까지 오후에 또 계속 모르죠. 이어지기 물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질의를 하냐에 따라서 또 이 부분은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속보 들어오는 대로 이 부분은 전해드리고요. 자기 정치 관련해서요. 네. 그런데 한국당에서만 비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이런 얘기를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그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미 거물이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청와대를 보니까 비서는 입도 있고 글도 있더라. 네. 시대 변화라지만 대통령 모시는 사람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글을 또 남기기도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이야기는 과거 역대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은 귀는 열려 있되 입은 없다. 귀로 듣고 대통령 예. 지시를 듣고 손발로 수행을 하는데 절대 말하지 않는 자리다라고 하는 이제 불문율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그 청와대를 보면요. 지난해 이제 취임 초부터 상당히 열린 정치, 그 상징되는 게 이제 한 손에 그 커피 잔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셔츠 차림으로 청와대 경내를 거닐면서 자유롭게 격의 없이 토론하는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찌 보면 이제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부였는데 말이죠.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제일 핵심 인물이었고요. 처음으로 청와대에 이제 임명된 또 인물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비교를 하면 너무나 다른 점이 많은 거예요. 김기춘 비서실장은 정말 연로한 나이에 마지막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들어갔던 인물이고, 임종석 실장은 이번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자기 정치를 뭐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직 젊고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기여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역할이다. 지금 키워지고 있는 정치적인 재원이다. 이렇게 봤을 때 또 한 가지 좀 주목해 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계속 비판받았던 대목이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아니었느냐. 예. 2인자가 어떻게 1인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뚫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의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장이에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전망은 상당히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아까 이 박사님 말씀에 저 동의하는 것이 자기 정치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하면 큰일 날 일이고요. 앞으로 미래를 그리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체력이 컸을 때 이 청와대 이후의 행보를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게 다음 총선이냐,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청와대 비서실장직을 놓고 아니면 비서실장직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을 끝까지 수행을 하고 이번 정부의 업적을 이제 자기 업적 삼아서 네. 그 이후의 정치를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이 임 실장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 야당이 임 실장의 체력을 좀 키워주고 있다. 야당이 오히려 키워주고 있다. 전 이건 야당에게 득이 되지 않고 임 실장에겐 별로 실이 되지 않는 그러한 행보다 이렇게 봐서, 왜냐하면 임 실장은 지금 자기 항변이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장 입장으로 이미 약속된 장소에 국방부의 이야기를 듣고 행보를 했던 것이고 위원회 차원의 행보인데 그걸 언론이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야권에서 이것을 배관시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임 실장은 앉아서 지금 오히려 점수를 몸값을 쌓고 올리는 이런 있는 상황이 상황이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 속으로 즐기면서 오늘 끝까지 저 자세로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임종석 실장 DMZ 한번 이렇게 시찰 갔다가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네.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지난달에 DMZ 방문 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 GP 통문 번호를 노출해서 이제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불찰이 있었다 이렇게 오늘 인정을 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불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뭐 변명하기가 어렵고요. 군사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나 군사 훈련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수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정신 나간 장차관들입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계신데 이 한 장소에 어떻게 갑니까? 그 현장 방문하고 있던 과정이 국방부 장관이든 안보실 1차장이든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 발굴 현장이 좋겠다 해서 위원회가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비서실장이 장관님들을 대동하고 갔다 하는 표현은 저는 뭐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 네, 이 DMZ 시찰을 가게 된 이유 다시 한번 저희가 들어봤고요. 이 GP 노출에 대해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깔끔하게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오늘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기조가 굉장히 공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좀 확 느껴지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그 동영상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나레이션까지 이제 입히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상황인데 사실 뭐 이제 예전하고는 많이 상황이 바뀌었고 또 요즘엔 청와대가 인터넷 TV까지 지금 방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이 비서진들이 아무래도 노출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그 노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발언 수위라든가 또 이제 노출하는 그 어떤 표현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 동영상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네티즌들이 절대로 안 놓칩니다. 그래서 다 그게 이제 발견이 돼서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건데 앞으로 그 부분은 이제 청와대도 더욱더 이제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뭐 또 한 분 주목받는 분이 장하성 정책실장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 지금 경제 외교론이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뭐 많이 할 텐데요. 질타가 뭐 아마 오후까지 보면 저는 예. 거의 공세가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오히려 더. 임종석 예. 실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할수록 키워주는 거니까 정치적인 이야기거든요. 핵심적인 이야기보다는. 네. 그런데 지금 야당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바로 경제 상황입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터진 문제도 이제 결국은 경제 문제 논의하다가 감정적으로 격화가 된 거고요. 예. 장하성 실장이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당정청 회의에서 결국 이제 시장에만 맡겨줄 수 있겠느냐 이런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으로부터 논란을 일으켰죠. 그 당시에 일요일 오후부터 어떤 이야기가 여권 내에서도 나왔냐면 마치 고별사 같다. 예. 그러니까 거의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 고별사처럼 마지막에 내가 청와대를 비우더라도 경제정책 기조는 계속 가야 한다. 일관성을 띄어야 한다라는 강변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오늘 야당이 굉장히 공세를 취할 텐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스탠스가 좀 바뀐 게 느껴집니다. 예. 원래 투탑 교체였거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 인사 문제, 경질 문제, 교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선 합의문이 나왔죠. 오히려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냐면 탄력적 근로제라든가 또는 규제 완화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시정을 요구한다. 대통령과 1대1로 이제 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야당의 특히 자유한국당의 전화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유임시키자는 쪽으로 네.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장하성 실장만 떨어뜨리자. 그렇다면 지금 바른미래당은 또 무슨 얘기를 어제 대통령한테 전했냐면 시장경제주의자가 정책을 장악해야 한다. 이렇게 또 간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장하성 실장이 거의 거취를 명확히 밝혀라 식으로 언제 그만둘 거냐 식으로까지 예. 공세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는데 그 수위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당은 일단 경제 사령탑을 바꾸는 것보다 기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뭐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장하성 정책실장만 바꿔라 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좀 통일된 목소리는 나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투톱을 교체를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정부 여당 쪽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대놓고 또 계속 공세를 펼칠 이유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할 거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 문제 삼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포기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 과정에서 투톱 교체 얘기도 이제 덩달아 나온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몸통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격을 할 바에는 좀 집중적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포기시키는 쪽으로 공세를 퍼붓는 편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이제 내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이제 어떤 정책적인 전환, 전략적인 전환이 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뭐 그거는 이제 보수 야당의 논리의 관점에서 볼 때 뭐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투톱 중에서 굳이 이제 선택을 한다면 역시 이제 장하성 실장을 지금 이제 교체시키도록 하는 편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포기시키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투톱 경제 사령탑에 대한 공세뿐이 아닙니다. 지금 야당에서 특히 한국당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경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성건 위원장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구설에 오르면서 더 그런데요. 자, 장관 경질에 대한 생각, 임종석 비서실장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조명균 장관은 냉면 목구멍 배불뜨기 간념이 없으면 시계도 주인 닮아서 저렇게 뒤떨어진다. 기자들에게도 무례한 질문 이렇게 탓한 사람이 통일부 장관은 이거는 당연히 경질해야 되는데 우리 임종석 실장 대통령께 경질 건의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 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실장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현재 시점에서 통일부 장관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 일을 했느냐는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제가 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가 있는지는 뭐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장관의 임명, 제청, 건의 뭐 이건 다 국무총리가 해야죠. 이낙연 총리한테 저 이야기를 질타하는 게 맞아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래서 뭐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 네네. 이렇게. 그런데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청와대 살림을 논하는 운영이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등장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이 지금 남북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 아까 전방 다녀온 문제는 또 바로 이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통일부 장관도 또 위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함께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까지 이제 질문이 된 건데, 자 지금 이제 청와대 입장이 여러 각도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리선권 발언 때문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이거는 좀 이 직접 인과관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해임 건의안은 이 건 때문에 낸 건 이 건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판문점 선언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나머지가 비준됐잖아요. 평양 공동 선언이라든가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이 하나의 그 규정에 다 위배된다. 왜 이렇게 주도를 하느냐 하는 대목 하나가 이제 있는 것이고 또 더 큰 것은 원래 탈북자 출신 기자를 풀기자에서 배제했던 문제 때문에 논란이 커졌던 게 핵심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냉면 목구멍 발언이 들어와서 지금 연일 며칠째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팩트 체크가 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선 이런 발언이 없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확인해봤는데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입니다. 또는 혹은 뭐 이게 100번 양보해서 있었다 하더라도 적대적인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맥락은 우호적이고 좋은 분위기에서 아마 북한식 농담으로 던져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세 단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야당은 이걸 완전히 기정사실화해서 구려외교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온도차와 해석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건 톤다운할 필요가 있다. 조명균 장관의 경질이 만약에 논의가 돼야 한다면 장관이 경질될 정도의 사안이면 그 위중성이 팩트 체크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에 대한 책임이 명백하게 지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논란만 가지고 뭐 장관의 목을 날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야당이 조금 더 냉철하게 접근을 해서 이 팩트라는 근거도 좀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도 찾아내고 정말 우리가 너무 북한의 저자세로 나간 것인지도 확인을 시켜내고 해야지 너무 저 말이 처음에는 가볍게 던져졌는데 저 말에 모두 다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다 저게 만약 리선권 위원장이 불쑥 나와서 난 저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남조선 인사들을 너무너무 환영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굉장히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팩트체크 기반으로 어떤 정책적인 접근법을 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일부 장관의 경질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아직 팩트체크조차 안 돼 있습니다. 상황이다. 진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냉면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함께 다녀온 분들 얘기가 좀 다 달라서요. 일단 당시 평양에 함께 갔었던 수행단들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리선권 위원장의 분위기를 깰 만한 무례한 발언은 없었다. 자,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반응까지도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그런 발언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분위기를 전환시키거나 이런 식의 발언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저자세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저자세를 합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이제 9.19 공동성명이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다들 보면서 정말 너무 좋은 합의가 나왔다 하면서 환호하고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리선권 위원장이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했을 리가 없고요. 상식적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북측으로서도 유감을 표명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면은 유감을 표명해야겠지만 일단 들은 바는 없다. 정동영 대표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한 달이 한참 지나서야 문제가 되는 이런 발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뭐 한 테이블에 같이 있었던 건 아닐 테고요. 이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또 그 분위기에서 어떤 분위기 안에서 발언이 나왔는지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수 야당 쪽에 누군가 이제 정보를 준 거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걸 좀 그 내용을 들은 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보를 준 그분도 분은 일단 그걸 듣고 불쾌한 감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데 좋다, 이제 이렇게 그분도 보시는군요. 아직까지는 커밍아웃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마 흘리는 식으로 이제 뭐 반농담조로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야, 그런 얘기까지 참 하더라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죠. 이제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 남북한 관계 개선 관련해서 너무 지금 정부가 과속하고 있다, 위장 평화쇼 하고 있다라고 네. 보는 입장이니까 뭐라도 하나 이제 이슈 제기를 하고 싶은데 참 잘 걸린 셈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이슈몰이가 굉장히 지금 길게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예. 이게 그럴 사안이 아닌데 굉장히 의외로 길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좀 더 팩트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린다면, 자, 보통 만찬장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굉장히 소란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리성건 그 위원장이 한 발언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예. 봐요. 예, 어렴풋이 아마 이제 보수 야당 쪽에 뭔가 정보를 줬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분조차도 아마 그 워딩 자체는 정확하게 뭔지를 아마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조명균 장관도 뭐 건너서 들었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리성건 위원장의 그 이야기 발언 자체를 정확하게 들은 사람도 없고 또 들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라고 본다면 이쯤에서 그냥 그만두는 것이 저는 국익의 네.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지금 여당 쪽에 계신 분들이 자꾸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가는 거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어떤 면에서는. 한국당은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조금 이슈 몰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뭐 분위기도 감지가 네.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냉면 먹기 이 지금 챌린지. 화면에서 네, 보시고 물타기, 싶지만 냉면 먹기. 물타기. 네. 저런 릴레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김진태 의원 저 한 번에 저 냉면이 넘어갈까요? 지금 저 SNS 글 하나에 여러 가지 현안을 담았어요. 처음에 예. 군대도 다녀온 양심 불량자. 이건 요즘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네.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그런 뉘앙스고요. 냉면도 목구멍으로 잘 넘어갑니다. 이건 이제 리성건 위원장의 발언으로 알려진 걸 이제 지금 희화화하는 거고요. 배도 안 나왔다. 배 나온 사람에겐 재정을 맡길 수 없다. 이런 리성건 위원장이 이제 또 다른 이제 막말로 알려졌죠. 자, 다 네. 이제 팩트가 필요한데 지금 전희경 의원에게 지명까지 하면서 챌린지라는 건 릴레이로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희경 의원. 네네, 전희경 참여했네요. 의원도 냉면을 예. 먹으면서 평양냉면의 주가를 올려주는 야당의 전략, 뭐 상술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아까 이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너무 좀 오래 가는 것 같고요. 네. 저게 나중에 굉장히 흐지부지 꺼졌을 때는 정말 이상한 정치쇼로 또 나중에 기억에, 국민들 기억에 남을 수 있어서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점수를 자유한국당이 얻기보다는 부정적인 이 어떤 행동, 해프닝으로 나중에 이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좀 톤 다운했으면 좋겠고 한두 번은 재미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네. 보기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거 냉면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 시각에서는 이렇습니다. 평양에 갈 때 자, 야당들도 함께 갑시다라고 대통령이 청했는데 보수 야당들이 안 갔잖아요. 근데 다녀온 사람들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 그때는 굉장히 이제 들떴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갔던 분들이 40여일 지나서 이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예. 전해 들은 말 하나를 처음에 정진석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이 질타할 때는 가볍게 얘기해요. 이런 핀잔도 듣고 장관이 이런 걸 왜 잘 커버하지 네. 못했느냐. 앞으로 좀 잘해달라. 예. 핀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랬는데 조명균 장관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당의 빌미가 좀 너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 별로 이제 그런데 생산성이 이게 없습니다. 너무 유치하잖아요. 음. 예, 일단 뭐 누가 보더라도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저 냉면 저렇게 먹는 모습 보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한 젓가락에 짜장면 먹기 내기하던 그런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예, 학교 다닐 때 예. 그 뭐 참 어렸을 때 치기 어린 마음에 그런 거 하는 예. 거지 지금 저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줄 건지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보수 쪽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안보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구나라고 일종의 어떤 놀이의 대상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수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욱더 이 국면에서 진지해야 하고 저는 오히려 이번 이 챌린지 이벤트보다는 지난번에 김무성 그 전 대표가
버르장머리 없는 X라고 한마디 한 것이 훨씬 더 임팩트가 컸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냉면 먹기 릴레이는 조금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금방 가라앉을 것 같은 이런 발언이 지금 국회를 계속해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내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회의 예정보다 1시간 정도 길어진 2시간 40분 동안 열릴 만큼 진지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협치의 의미를 담은 탕평체 앞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어제 모습 장민정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찬을 겸해 160분 정도 진행됐고요. 진지하면서도 치열했고 화기애애하면서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분위기 보고 오시죠. 네, 화면 왼쪽부터 소개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환, 그리고 정의당의 윤수아 원내대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분기마다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국정 운영 기조가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또 두 당이 서로 이견이 있으면 저희가 좀 잘 중재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생 현안을 해결할 탕평책을 함께 내놓자는 의미에서 오찬 메뉴로는 이 탕평채가 준비됐고요. 김정숙 여사가 만든 곶감도 후식으로 올랐습니다. 회의에선 주요 정치 현안들이 두루 논의됐고요. 문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들은 합의문 문구 하나, 표현 하나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들어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잘못됐다. 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옳다고 지적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맞는 말이라고 공감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으니 이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1시간 정도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점검한다라는 항목을 넣어달라고 요구했고요.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며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화기애애한 듯 하면서도 물밑에선 또 치열했던 어제 모임. 일단 협치의 첫걸음이라는 데에선 의미가 깊은데요. 회의 이후 평가는 각 당마다 이렇게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네. 어쨌든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분들이 모두 어제는 다 모였고요. 그리고 첫 회의인데 여기서 합의안 12개 그 항목이 합의안까지 나왔습니다. 네. 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박수 쳐. 어제 속보 나왔을 때요. 예. 뭐냐면 지금 협치 얘기는 지겹게 들었는데 협치가 되는 모양새로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오후에 나왔던 속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당적 협력에 합의했다. 예. 12개 항이 나오죠. 세세하게. 우선 민생 경제 문제가 제일 먼저고요. 그 복지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아젠다들이 망라돼 있는데 초당적 협력. 야, 이게 얼마 만에 들어본 얘기입니까? 박수 쳐드리고 싶고 국회에서도 오늘 운영위도 그렇고 또 이제 어제 예결위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보여준 정도의 첫 번째는 경청, 상대 말을 듣고 두 번째는 소통과 토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품격과 유머. 어제 이게 왜 좋았냐 하면 오랜만에 우리가 정치 언어에 대해서는 참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품격이 있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인데 웃으면서 하니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그렇게 좀 우리가 봤을 때 저속해 보이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여기 유머가 또 개입이 돼요. 웃으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웃으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야당 그 원내대표들 얘기 다 들었고요. 심지어 김성태 원내대표나 윤수아 정의당 원내대표와는 1대1 토론도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심도 깊게 토론을 했고요. 그 인수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다른 야당의 입장과 우린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력금 문제라든가 규제 완화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다. 여기에 대한 또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시간이 완벽하지가 않죠. 100분이 158분으로 1시간 가까이 늘었지만 다 못다한 얘기를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서를 준비해 갔어요. 네. 경제사령탑을 교체했을 때 이런 인사들을 뽑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건의안을 봉투에 네. 담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말로 다 못한 거는 문서로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거죠. 뭐 이런 게 친서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의미가 제가 있었던 보기에는 점이었다? 아주 의미가 있어서 예. 어제처럼만, 다만 야당은 이걸 60점으로 평가를 했고요. 예. 대통령과 여당 쪽은 아주 좋았다라고 극찬을 했는데 예. 그 점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온도차는 좀 있습니다만. 내년 2월 이게 분기마다 예. 최소한 3개월마다 한 번씩 가면 이거 좀 1, 2년 예. 전통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게 전국 돌파구의 채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음 모임은 2월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2월에 또 예정이 돼 있는데 합의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뭐 12개 항의 합의문을 내놓은 것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만은 마무리를 보면은 대부분 뭐 노력한다, 공감대를 이룬다 정도에서 앞으로 이제 숙제는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나온 합의 사안 가운데서 가장 주목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탄력 근로제 확대 네. 이 부분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정의당은 그 자리에서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이게 노동계 입장에서는 후퇴하는 아니기 때문에 반발이 지금 뭐 양대 노총 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입법 과정에서 순탄하게 정리가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당과 제1야당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이미 이제 어제 합의 나오기 전에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서는 기한을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좀 쉽게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됐건 뭐 이걸 이제 어제 그런 자리에서 합의를 한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계에서는 이제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나서 이것도 일종의 속도 조절용으로 지금 들어간 이제 그런 사안이다 보니 노동계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네. 또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지금 산입 범위를 좀 확대를 하는 바람에 약간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져서 노동계 쪽에서는 당연히 예.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이고 정의당은 노동계의 이익을 이제 반영해야 되는 정당이므로 당연히 어저께 문제 제기를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 해야 하는 일을 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이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이 또 이 사안을 뭐 정의당의 논리에 또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합의를 했고 제가 보기엔 이건 입법이 뭐 굉장히 이번에 가시권 하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과도하고 또 그것이 이번에 같은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 게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이게 겹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닥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인력을 감축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좀 완화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제 그 만남 회동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고 더 자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예.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 만에 아니라 6개월 조금 더 정도가 자주. 예. 6개월 정도의 기한이 우리 그러니까 안보 분야에서도 그렇고 경제 분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동시에 닥쳐서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네. 이 여야정 이 만나는 이 회동이 예. 조금 더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어제 사실은 좀 합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어떤 생각을 해요. 내용입니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전 가동을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로 이건 가동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야의 그러니까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그 난국을 단기간에 어떻게 타개해 예.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합의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해요. 네. 그래도 어찌됐건 경제 분야에서 많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없었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았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 여러 가지 합의 내용 중에서 어제 또 아동수당이요. 네. 한국당 그동안 상위 10% 걸러내자 했는데 이거 뭐 전체 다 하자 이렇게 입장이 돌아섰고요.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네, 30만 원씩 지원하자.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 입장보다 훨씬 나간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 예산을 빼서 네. 여기다 넣겠다. 한국당 전략은 이렇게 해서 출산율을 좀 높여보자. 이런 전략인가요? 전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전에 어제 그 깜짝 놀랄 얘기였죠. 초등학생까지 지급하자 네. 아동수당을. 예. 이렇게 전향적인 발상을 하다니. 근데 이전에 이미 그 일자리 예산 이걸 이제 쇼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은. 그러면서 계속 비판을 하면서 이번에도 예산국회에서 일자리 예산 22% 올려서 23조가 잡혀 있는데 이거 많이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남북협력기금 5천억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조를 남길 텐데 20조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네. 복지로만 있습니다. 아동수당 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혼자금, 출산자금, 이 자금, 장려금을 많이 주자는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 SOC 예산이 좀 작다라고 보는 거죠. 야당에서는.
그럼 SOC 예산을 좀 더 증액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밀당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중에 어제 가장 흥미롭고 재밌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제안을 하세요. 선거 연령 18세로 낮춥시다. 예. 이거 수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들어갔습니다. 합의문에. 하지만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만. 근데 이 이야기를 하자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역시 대통령은 고단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구조 개편도 합의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야당 대표들이 좀 놀랐어요. 지금 예. 개헌까지 논의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거 봐라. 1대4 아니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빼고 다 한 팀이다. 내가 그래서 안 온다고 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정계 개편과 관련된 예. 선거 개혁 문제하고요. 선거제도 개혁 들어갔습니다. 합의에. 그리고 또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섞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데 대찬성인 게 문재인 대통령도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3개월보다 더 빨리라도 만나자라는 얘기 했거든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 나가면 적지 않은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통을 일단 자주 해야 된다. 모임의 이름 자체가 상설협의체니까요. 맞습니다. 언제든지 만나서 이 꼬인 실태가 있으면 네. 풀어가는 이런 어떤 자리,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두 분 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정치권이 협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뗐습니다만 국회 예결위에서는 어제 여야 의원들이 거친 말싸움을 또 벌였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사라졌던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갔는데요. 어제 모습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그 추락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양호한 상태예요. 조금 전에 송원석 의원께서 소비도 추락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야당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 그분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를 조장한다?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속기라 보십시오. 송원석 의원을 찝어서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야당 간사님께서는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동안 해온 것처럼 원만하게 좀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말씀 교묘하게 하시죠. 아주 교묘하고 야비하게 전체적으로 송원석 의원을 똑 찍어놓고 그 수치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근육력이 안 되는 사람이 불평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독해능이 없는 사람들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혜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종일 고생 많으시고 요새 많이 어려우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 동료 의원 질의하는데 좀 경청해 주십시오. 잠깐 제 시간 카운트하지 말고 좀 계셔주세요. 저분들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문 닫으세요. 네. 예산안 심사 첫날부터 고성이 오간 국회 표정을 보셨는데 송원석, 박영선, 박홍근, 장제원 그리고 박완조 의원까지 좀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날 표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어제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장제원이 떴다. 장제원이 떴다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원래 약간 좀 공격적이잖아요. 그동안에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었고 그런 이제 인물인데 왜 그러면 장제원 의원을 저 예결특위에 이렇게 투입을 했을까? 나름의 노림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지금 대규모로 특히 단기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자를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면도날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력이 있는 이제 이른바 선수를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마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어제 저런 사건은 과거 같았으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또 게다가 또 초월의 회동도 있었어요. 그렇죠. 어제. 국회에서는 또 초월의 국회의장과 이 각 당 대표들이 다 만났어요. 자, 이렇게 원내의 지도부가 총 출동해서 언론의 관심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소장파 의원이 사고를 쳐서 이렇게 지금 논란이 돼버려서 오히려 이게 더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 저거 이제 당 내에서 회의할 때 이제 야단 나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래도 이제 요즘은 이제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또한 굉장히 유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물론 이제 뭐 실제로 뭐 치고받는 상황까지 이제 안 간 것은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격을 좀 지켜주면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예. 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잖아요. 네, 네. 예.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저 당사자가 아니지만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장제원 의원 저 장면 보면 바로 연상되는 게 있어요. 이전에 야 장제원 왜 표창원 그러면서 둘이 그러고 나서 예. 화해하고 나서 방송에 함께 나와서 하하호호 하면서 즐거워했어요. 예. 그럼 전파 낭비 시켰거든요. 두 사람이 굉장히 윽박지르는 아주 으르렁대는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야 여야 이러다 깨지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카메라 안 돌아가니까 형님하고 하면서 친한 사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또 에피소드 삼아 두 분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인데 네. 자 박완주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화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제 이후에 후속 보도는 뭐 관련해서 나오지 않는데 오늘도 이 장면을 다루고 있잖아요. 반말을 막 쓰면서 쳐봐 하는 상황 아니에요? 한 주먹 감도 안 되는 게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보좌진한테 하기도 하고 국회 아니죠 지금 저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에서 장제원 의원이 처음 문제 제기한 건 박영선 의원이 자 송원석 의원이 소비 지표가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경제 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나쁜 상황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네. 근데 박영선 의원이 왜 송원석 의원을 꼭 집어서 경제 위기 조장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다 명예훼손입니다. 제가 보기엔. 서로 반말하고 의원들 이름 부르고. 원래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젠틀한 품격을 이제 지켜봐 왔는데 예. 뭐 국회가 어제 오늘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제 이 예결위의 모습은 이게 아까 이 박사님 노림수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노림수면 우리 정치는 정말 밑바닥인 겁니다. 저게 전략이면 저게 무슨 정치예요. 정치 아니죠. 전 반성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예산안 심사 오늘 이틀째인데 오늘은 좀 이런 모습 안 네. 봤으면 좋겠다. 정말요. 아마 보시는 국민들 이런 생각을 다 하실 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네. 윤창호 씨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제 친구들이 국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윤창호법이 처리가 안 되고 국회에서 흐지부지 되니까 좀 네. 처리해달라 맞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간 건데 자, 윤창호 씨 친구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차례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발언 그리고 또 배현진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발언이 윤창호 씨 친구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발언들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은 음주운전을 아주 조심을 하지만 사실 나도 아주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적발이 되고 그래서 마침 다행히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서 사고를 내진 않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뭐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멀리 부산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참 비극적인 사고인데 우리 대학생 윤창호 군이 음주운전 사고로 아주 그 고귀한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윤창호법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그런 민의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 비대위원장실에 저희 그 윤창호 군의 친구분들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제가 윤창호 군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지만 당의 대표로서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로서 언행에 더 신중해야 함을 깨우쳐 주신 언론과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논란의 발언들을 들어봤는데요. 네. 지금 손학규 대표 사과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나도 젊었을 때 음주운전을 했다. 손학규 대표 이 발언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예.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이용주 의원을 마치 두둔하는 발언처럼도 들린단 맞아요.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건 죄도 아니었는데 예. 이런 식의 이 표현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일반 국민들 앞에서 저런 얘기를 했어도 상당히 논란이 될 법했는데 더군다나 이 음주운전 사고로 친구를 잃은
분들 앞에서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정말 부적절했던 거죠. 그러니까 커밍아웃도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때, 이제 적절한 장소에서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데 뭐 다행히 곧바로 이제 본인께서 직접 전화 걸어서 사과도 하고 하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 또 이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말 한마디가 그만큼 이제 그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현진 한국당 대변인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윤창호 씨는 뇌사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음주운전 사고로 고귀한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사실 확인조차 안 하고 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팩트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알았다면 저렇게 표현하지 않죠.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고들을 저희가 이야기해 드리지만 뭐 PC방, 강서구 PC방 살인, 그 사망했습니다. 거제에서 지금 20대 청년이 58세 이 폐지 중년 여성을 때린 것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서대문구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경비원 폭행 사건. 이 경비원분 뇌사 상태 빠졌거든요. 물론 이제 의료진이 소생 불가라고 판단했지만 뇌사 상태는 아직 사망이 아닙니다. 윤창호 군도 시간이 오래 가고 있지만 사망 아니고요. 이 뇌사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부모님들이 장기 기증 이 얘기를 하셨고요. 하지만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어머님의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이 희망을 좀 기적이 일어나기를 모으고 있는 이때 이분은 과거 일로 지금 단정해버리고 넘어가니까 윤창호 씨의 이 친구분들은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희생됐다 이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금 이 비대위원장과 어찌 보면 대변인 모두 다 이 사안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게 확인돼서 정말 그렇게 되면 윤창호법 지금 국회의원 104분이 발의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용주 의원이 첫 번째로 여기에 좀 상처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해버리셨으니까 손편지까지 감사글을 받았는데 나머지 분들은 더 이상 상처 주는 일을 확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윤창호법 공동 발의하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용주 의원, 민주평화당 내일 최종 징계 수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에서는 어느 정도 조치를 내릴까요? 글쎄요, 이게 뭐 중징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뭐 당원권 정지, 뭐 출당 조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징계에 해당할 텐데. 그러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징계가 나올 것이다. 그런 정도로까지 이제 징계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이제 전례로 볼 때 또 과거에 우리가 이제 당에서 징계 내리는 걸 많이 봤지만 징계를 내리고 나서는 꼭 곧바로 또 반값 할인을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뭐 1년 했다가도 뭐 한 1개월 정도 지나면 뭐 6개월로 줄여주고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경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여론에 역풍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각 당의 비평, 논평 거의 지금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서 암묵적으로 국회의원들끼리 또 자기 식구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평화당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